96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고요? 직접법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결산이라.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정액법 쓰고. 그래서 무형자산 감가상각 문제 나오면 무슨 법으로 하시오가 안 나와요. 왜냐면 무조건 무슨 법으로 해야 되니까 정액법으로.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무형자산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법에 있으면 법에 있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법에 50년이래. 그러면 50년 해야 되고 30년이래. 그래 30년 하면 되는데 요 20년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가창출. 그래서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창출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개발비는 무슨 창출해야 된다고요? 자가창출. 그래서 개발은 같이 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한 회사가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무슨 창출하는 거라고요? 자가창출. 그것도 좀 봐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이건 이제 이해할 정도 되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가상각 분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하고 간접법. 그래서 직접법은 주로 무형자산에서 많이 쓰고 간접법은 유형자산에서 많이 쓰는데 분계를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그래서 대변이면은 자산의 뭐죠? 감소죠. 그래서 직접 차감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누계액을 가지고 얘가 자산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빼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말 그대로 직접 차감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우리 이렇게 빼잖아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빼준다 그래서 간접법이고 직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직접법. 근데 요 분계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자동결산에다가 넣고 누르면은 요 분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계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결산 자료에다 넣은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12월 31일 날 이 분계가 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볼 줄 아시면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05페이지 부채와 자본. 그래서 우리 부채에서는 일단 유동부채하고 무슨 부채로 나누어지죠?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에서는 유동성 무슨 부채야?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가 될 때. 이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사채하고 뭐여? 퇴직금 관련된 거. 그래서 사채는 일단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관련돼서 일단 과거에 많이 쓰던 건 요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터. 그래서 충당은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족할 수 있다 그랬죠? 부족하면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남았어. 그러면 다음번 사람한테 또 쓰는 겁니다. 왜냐면 퇴직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얼마 줘야 될지는 그 사람이 그만두는 날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전산회계 때에서 이야기 드렸을 건데 딱 1년 됐을 때 그만두지 마십시오. 1년 조금 더 다니고 그만두세요.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잔머리를 써도 정확하게 알아보거나 조금 여유 있게 쓰면 되는데 딱 1년 되는 날 때려쳤어요. 근데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금 안 줘도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땐 이게 딱 1년인데 법에서는 하루가 모자랐던 거예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알아볼 거면 정확하게 알아보든가. 본인이 이게 1년인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제가 봤을 때 한 1년하고 한 2주 정도 더 다니고 그럼 가장 안전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1년하고 한 달 정도 더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간혹 가다가 신고를 늦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대 보험이 며칠 날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날짜 조정하는 회사들도 실제 존재해요. 뭐 그거야 내가 입증하면 되니까 그런 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지 간혹 가다 보면은 뭐 그런 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퇴직연금. 그래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이거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 때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금 제도라고요? 3년금.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예요. 국민연금 내가 붙고 싶어서 붙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퇴직연금도 뭐예요? 강제예요. 얘만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잘 활용하셔서 노후자금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기 뭐지? 연금복권이라고 있죠. 연금복권 대박으로 당첨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20년 동안 한 달에 얼마라 그랬더라? 한 돈 1,000만 원씩 나온대요. 1등하고 2등이 같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대박 났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받아도 강남에 있는 집을 못 삽니다. 왜냐면 연금복권은 20년 동안 정해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은 좀 놓이겠죠.
그래서 혹시 좋은 꿈 꾸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연금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113페이지 자본. 그래서 세무에서 자본은 솔직히 요게 중요해요. 나중에 분기 연습 따로 할 건데 상계 처리.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요번 회계 때에도 저기 자기 주식 문제 나오신 분들 있었죠. 예, 그게 무슨 처리였어요? 상계 처리 문제였어요. 근데 세무 쪽에서 자세하게 연습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두 가지.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손금 처리 순서. 그래서 임의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금. 시험 문제는 이거 잘 나와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저희가 연습 안 했었던 자동 결산이 세무 때 하나 추가되거든요. 대빵 쉬운데 거기에서 꼭 요거 구하는 거 나와요. 솔직히 10분의 1 별거 없잖아요. 공 몇 개 빼면 돼요? 하나 빼면 되죠. 그리고 그거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면 되고 116페이지 잠깐 볼게요. 11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감자 있어요. 뭔자요? 감자. 그래서 감자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각. 그래서 지문에 소각이 나오면 무조건 감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상감자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소각. 무상감자도 거기 11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소각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소각 나오면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소각한 게 좋아. 그러면 감자 차익.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소각한 게 안 좋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자 차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쭉쭉쭉 넘어오시고요. 125페이지 밑에다가 몇 가지 좀 적을게요. 쪽지 시험 볼 거는 지금부터 적어드릴 두 가지예요. 변경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회계 때는 안 나오는,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안 내요. 근데 세무엔 가끔씩 내서 변경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도 고치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 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제외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이나 대손 관련된 거고 전진법. 요 두 줄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적으시고요. 거기 12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왜냐면 좀 이따가 외우진 않을 건데 설명드릴 게 한 세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정책이라는 게 법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건데, 감가상각은 제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떨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거를 우리가 추정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정책 쪽이 아니고 추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추정이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소급법. 소급의 뜻이 뭐냐면 옛날 거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죠. 그래서 국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기로 확정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요거예요. 무슨 적용해달라 그래요? 소급 적용.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는 게 옛날 거에까지 혜택을 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TV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1년 소급해주겠다. 그러면 1년 전 거까지는 새로운 법에 맞춰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급 적용이 과거 것까지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제 담당은 아니었고 다른 분 담당이셨는데 과거에는 4대 보험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면 4대 보험 내면은 직원이 일부 내고 회사가 일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속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걸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어요. 근데 왜 미리 알았냐면 제가 다니던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님이 국세청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걸렸다라고 미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받고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폐업 신고를 했어요. 나오기 전에.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공중분해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똑같은 데에다가 똑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원래 이거 걸려갖고 조사받으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면 5년 소급당한대요. 5년 전 거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5년 소급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든지 다 우리나라는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업체한테 전화해갖고 너네 걸렸대. 그래갖고 해결할 거냐. 그래갖고 돈 받아서 일부는 거기로 들어갔겠죠. 자기가 다 가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폐업하면은 없잖아요. 회사가 없는데 조사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폐업해갖고 없애버렸죠. 근데 옛날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암암리에.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돈 주면서도 다 저장해 놓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터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는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옛날에는 뇌물줘서 해결했으면 지금은 그냥 자기가 두드려 맞고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것까지 만지는 거예요. 손대는 거.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라는 게 뭐냐면 예측치예요. 우리 가격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대손이 돈 못 받는 거죠.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측치, 추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뭐냐면 옛날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한다 그러면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 거 손 안 대는 거를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무슨 법을 적용한다?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이나 대손처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는 건데 옛날 거는 안 쳐다봐도 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정책으로 가요? 추정으로 가요?
이때는 추정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정책은 옛날 거 손댄다 그랬잖아요. 추정은요 옛날 거 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구별 못 하겠어. 그러면 무조건 편한 걸로 해. 그러면 옛날 거 고치는 게 편해요? 옛날 거 신경 안 쓰는 게 편해요? 신경 안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 있죠? 수익적 지출 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자본적 지출로 가요? 수익적 지출로 가요? 그렇죠. 이때는 수익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뭐 한다고요? 입월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수익 비용은 내년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년에 신경 쓸 게 없죠. 그러면 뭐가 더 편해요? 수익적 지출이 편하죠.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무슨 비로 가는 거예요? 연구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 소모품과 소모품비 구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모품 비로.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비용 처리를 많이 해요. 근데 비용 처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이익이 줄어들면 뭐를 덜 내죠? 세금을 덜 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산 처리보다는. 특히 금액이 애매하거나 금액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요. 이런 거 종종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이론 문제로. 나중에 아마 몇 번 더 적어드릴 거예요. 문제 풀면서. 어렵지는 않은데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1분 더 드릴 테니까 못 적으신 분들 적으세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는 결산입니다. 뭐예요? 결산. 그 결산은 실기에서 5문항 출제됩니다. 그래서 15점이에요. 근데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때는 3문제였죠. 근데 세문은 5개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좀 더 익숙한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근데 그런 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냥 결산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뛰어넘냐 못 넘냐 싸움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연이라고 있어요.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연이었죠.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차변은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배변은 유동, 부채였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어진다 그래서 뭐요?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2년이라는 거는 연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하고 뭐 되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129페이지는 예상이에요. 뭐예요? 예상. 그래서 예상은 올해 못 받았지만 안 받았지만 못 주고 안 받았지만 내년에 주고받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그래서 131페이지는 소모품의 처리예요. 뭐의 처리요? 소모품의 처리. 그래서 우리 소모품의 처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B는요 비용이죠.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언제로 넘어간다고요? 차기로.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의 뭐예요? 대체해서 내년엔 얼마로 시작해요? 빵.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냐 비용이냐 막 머리 아파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언제께 되는 거라고요? 내년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올해로 뭐 하는 거라고요? 끝난 거, 올해 거.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 부분들이.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동결산에 뭐뭐뭐 있었죠?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가, 상각, 대손, 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 계속기업이라고 있어요. 무슨 기업이요? 계속기업.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제표의 공정한 뭐요? 책임.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에
구분과 무슨 표시요? 통합 표시. 그래서 요거는 중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표시하는 거 세 가지 배웠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하고 뭐요? 매입 채무. 이렇게 합치는 거를 무슨 표시라 그래요? 통합 표시.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쓰는 거고, 덜 중요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회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단기 거하고 정기 거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하고 뭐요? 단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냐면 다른 회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회사들마다 덩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지역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틀리고.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자기네 회사 거 갖고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더 팔았냐 이런 걸로 보는 거지, 어떤 회사하고 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덩치부터 해서. 그래서 나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위에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중요해요. 실무에서. 어디에서 중요하다고요? 실무에서.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는 무슨 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성.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사무용품비 잘 안 쓰죠. 맞죠? 주로 뭐만 있어요? 소모품비 써요. 근데 어떤 회사 가시면은 사무용품비를 소모품비처럼 쓰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소모품이 사무용품하고 관련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소모품비를 안 쓰고 사무용품비만 써.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취업했을 때에는 소모품비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는 뭐를 썼기 때문에 사무용품비.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회계에서는 무슨 성이요? 계속성. 근데 계속성이 깨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회사냐면은 직원이 자주 바뀌는데. 그런 데 가면은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직원 자주 바뀌는 데 가면은 힘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A라는 게 하나 거래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처음에 모르니까 옛날 거 뒤져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두세 개를 뒤져봤는데 두세 개가 다 답이 틀려. 그럼 이제 멘탈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A로 써야 돼, B로 써야 돼, C로 써야 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첫 직장은 위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좋기는 한데,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면접 볼 땐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가보면 그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몇 개 아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밖에 모르는 회사들이 어때요? 많아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왜냐면 중소기업 자체가 인원이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초반에 좀 힘들어 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재무상태표랑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요거 같이 볼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무슨 주의요? 총액주의. 근데 누구만 상계 처리한다고요? 자본만 상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뭐하자? 표시하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왜 나눈다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이익잉여금은요? 일해서 돈 버는 거. 그러면 돈 버는 건 똑같지만 돈 버는 원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씁시다? 돈 씁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 안 쓰고 사업을 할 수 있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럼 전화요금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설마 돈 안 들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 돈 먹고 돈 먹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많이 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돈 안 내고 돈 벌 수 있대. 휴대폰으로 뭔가를 해야 된대. 그럼 휴대폰 요금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사기꾼이 많아요. 아니면은 내가 1,000원을 벌려면은 막 몇십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다 보면 제 알고리즘에 저게 떠요. 제가 돈 관련된 걸 몇 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스마트폰 앱으로 돈 버는 거.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말이 맞는데 그 돈을 벌려면 몇십 시간을 투자해야 1,000원, 2,000원을 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아니면은 내 정보를 제공해야 몇백 원, 몇천 원 벌 수 있고. 근데 내 정보 제공하면 툭 하면 뭐 와요? 전화 오잖아요. 문자 오고. 공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가짜 계정 3가지 있죠. 현금, 과부적,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저희가 쓰는 거는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원가액에 볼 건데 원가액에 끝낼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일부터는 적어 나갈 겁니다, 부가세.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은 요거 2줄이에요. 요렇게 2줄. 여기 밑에 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보겠습니다.